예, 안녕하세요. AI 프렌즈 40일의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요, 안녕하세요. 원자력 연구원의 임경태 박사님이시고요. 오늘은 이제 자연어 처리 주제로 적은 데이터로 높은 성능의 자연어 처리를 할 수 없을까? 예, 이런 주제로 세미나를 해주시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자료 만들었는데, 임경태 예. 박사님은 저희 원자력 연구원 지능형 컴퓨팅 연구실의 지금 멤버이시고요. 저희 지금 어벤져스 그림의 얼굴을 이렇게 합성해 봤습니다. 여기 이제 임경태 박사님 왼쪽에 계시고요. 임경태 박사님은 이제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떠오르는 신성, 지금 언어학으로 프랑스에서 박사학위 받으셨고, 이 어떻게 읽죠? CONLL 2018. 하여튼 이 경진대회에서 2등 하셨고요. 최근에 이렇게 트리플 AI에서 스포트라이트까지 발표를 하신 이제 앞으로 이제 기대가 되는 그런 이제 자연어 처리 전문가이십니다. 네, 볼 좀 해라.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참 보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프랑스에서 박사학위 받을 때 못 들어갈 뻔했어요. 그래서 아주 운 좋게 이제 학위를 무사히 받고 잘 축하드립니다. 돌아오셨습니다. 와.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자연어 처리 분야 얘기하고 함께 이번에 트리플 AI 학회 다녀오면서 관련해서 또 임은태 박사님 느낀 게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미나를 부탁드립니다. 네. 와. 안녕하세요. 저는 임경태라고 하고요. 전공은 석사는 컴퓨터 쪽을 했고요. 박사 학위는 정확히 말하면 언어과학 쪽으로 했습니다. 자연어 처리 전공이고요. 프랑스에서는 자연어 처리가 언어학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게 많아서 언어학으로 박사학위를 얼떨결에 받게 되었네요. 오늘 말씀드릴 연구 주제는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적은 학습 데이터로 좀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의존 구조 분석 모델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연구는 제가 앞서 수행했던 두 가지 페이퍼를 기반으로 강의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트리플 AI에서 한 3주 전에 발표했던 페이퍼고요. 다른 하나는 2년 전에 경진대회에서 발표했던 페이퍼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페이퍼 다운받아서 읽어보시고 꼭 사이테이션 부탁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대략 한 1시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자연어 처리 쪽에 모르시는 분들 아니면 배경 지식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어떤 연구를 한다는 걸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연구에서 어떤 부분을 제가 담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기존에 연구해 왔는지 소개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AII에 참가해서 최근 트렌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연구 동향을 한 장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자연어 처리 분야에 대한 소개인데요. 자연어 처리 익숙하신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언어 처리라고 하면은 감을 못 잡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4개 정도 태스크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자연어 처리의 의미를 데피니션을 말해보면 간단하게 컴퓨터가 인간의 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태스크는. 그래서 넓은 범위로는 이렇게 규정을 하지만 좀 더 세부 분야, 어플리케이션 단으로 내려가면 첫 번째로는 음성 인식, 보신 것처럼 뭐 음악을 틀어달라고 시키고 요즘 아니면은 뭐 질의응답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뭐 구글에서 구글 트랜슬레이트로 기계 번역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챗봇 같은 거에서 우리가 뭐 대화형 시스템으로 뭐 쇼핑을 한다든지 아니면 QA를 물어본다든지 그런 걸 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기술들이 다 자연어 처리에 속하는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음성 인식, 그리고 기계 번역, 질의응답, 대화형 시스템
이것들을 다 통틀면 우리가 일반인들이 보통 생각하는 AI와 가장 흡사해요. 예를 들면 뭐 터미네이터가 얘기를 하면 말을 이해해야 그 임무를 수행하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완성 자체를 이제 기계가 인간의 언어로 완벽히 이해하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어 처리 그 예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그 중에서 질의응답이 제일 설명하기 편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영화만 본 어떤 기계에게 그 아마존 에코 시스템 음성인식 시스템 아시죠? 그 음성인식 시스템에게 질문을 다음과 같이 아버지 무엇이노? 라고 하면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해당 에코 시스템은 총 3가지 형태의 세 가지 형태의 프로세스로 이걸 처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이 말을 하면 그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이 들은 말을 실제로 이해를 해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AI 스피커가 그 질문을 들으면 이 중에서 의미 있는 컨텍스트, 이 경우에는 아버지랑 하시노 이런 것들을 캐치해서 이것에 대한 정답을 확률적 관점에서 첫 번째 정답으로는 뭐 건달입니다. 두 번째는 밥 먹고 사우나도 가고 막 이런 식으로 영화를 많이 봤기 때문에 영화의 컨텍스트 안에서 대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형식으로 보통 자연어 처리의 질의응답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연어 처리의 질의응답, 특히 질의응답 쪽 태스크를 진행하려고 보면 좀 어려운 문제점들에 봉착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인간의 언어 자체가 문법적으로 되게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철수 가방에 들어간다, 우리 그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문장 있잖아요. 2가지 모호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근데 이제 이거는 문법적으로 그 의미를 분석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사람은 그 환경, 컨텍스트에 따라서 이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는 그러지 못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의미의 모호성인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문법적으로도 모호하지만 그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나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커먼 센스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연어 처리 좀 어렵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2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1960년대부터 연구를 해왔고, 그 중에서 가장 좀 가시적으로 그 성과를 좀 받아왔던 분야가 바로 이 질문을 일반화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그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아까 봤던 이 아버지 뭐하시노라는 질문을 좀 더 일반화해보자는 컨셉이에요. 예를 들면 아버지 뭐하시노? 어머니 뭐하시노? 동생 뭐하시노? 라는 질문은 사람이 볼 때 비슷한 종류의 질문이잖아요. 근데 기계가 볼 때는 아버지랑 어머니랑 누나를 모르면 다 다른 질문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 그 영화 데이터의 컨텍스트 안에서만 대답을 할 수 있는 에코였는데, 그러면 이 영화 데이터에 아버지랑 어머니랑 누나라는 컨셉, 그리고 그 뭐 명사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이 기계가 이해를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해서 아버지 뭐 하시노라는 문장 자체를 그냥 이렇게 바꾸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 누나는 주체가 되고 이 주체는 하시노라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행위에 대한 대상이 또 한 명 나올 수 있다라고 일반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뭐 하시노, 어머니 뭐 하시노, 누나 뭐 하시노는 다 주체, 대상, 행위라는 토큰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화하는 형태를 저는 대부분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화하는 형태의 연구 중 하나가 의존구조 파싱이라는 분야인데요. 의존구조 분야 파싱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아까 보신 그 문장에서처럼 각각 인풋 문장으로 이런 영어 센텐스가 들어오면 이 문장을 단어 레벨로
하나씩 일반화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 prefer the morning flight through Denver라는 문장이 들어오게 되면 dependency parsing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장의 의존 관계를 분석하는 태스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경우에 I랑 prefer는 이 두 가지 이 문맥에서 그 I는 prefer의 주체가 되고 prefer는 이제 동사가 되고 이 prefer는 그 오브젝트로 뭐 flight을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형식으로 그 일반화 시키는 거죠. 이때 만약에 I를 뭐 U로 바꾸든지 He로 바꾸든지 다 이 의존관계 구조는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질의응답이나 아니면 정보 추출 같은 자연어 처리의 전반에 걸친 태스크에서 이런 텍스트 분석을 먼저 수행을 하고 이 분석된 텍스트를 기반으로 뭐 의도를 알아차리는 일을 기존에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연어 처리 중에서도 디펜던시 파싱 분야는 학습을 시킬 때 디펜던시 트리뱅크라는 학습 데이터가 꼭 필요한데요. 이 학습 데이터는 최근에는 유니버설 디펜던시라는 그 학습 데이터 틀을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서 현재는 그 90가지에서 110가지 사이의 언어가 현재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그 이런 일반 텍스트가 들어오면 이렇게 그래프 형식의 문장이 분석된 형태로 나올 수 있는 분석기를 만들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학습 데이터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I have no clue라는 하나의 센텐스가 있을 때 이 센텐스에 이제 그 part of speech tagging set이랑 그걸 뭐라고 하죠? POS tagging set이랑 그리고 이제 dependence 이 문장의 디펜던티 의존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그 헤드 간의 그 토큰 간의 그 의존 관계 헤드 번호랑 그리고 이 토큰과의 연관 관계를 나타내는 relation 이렇게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I have no clue 같은 경우에 I는 두 번째 토큰 바로 have의 subject 그러니까 주어가 된다 이런 형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전통적인 디펜던시 파싱 시스템의 경우에는 그 보시는 그림과 같이 아까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그 학습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모델을 학습합니다. 이 모델은 예전에는 뭐 서포트 벡터 머신 이런 것이었고 대부분 그 훨씬 전에는 롤 베이스로 모델을 만들었고요. 최근엔 당연히 딥러닝 그 형식으로 이제 모델링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데이터로부터 배우기 때문에 데이터 드리븐 모델이 되고요. 결국에는 대부분 슈퍼바이스 러닝을 통해서 이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일반 플레인 텍스트가 들어왔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조화된 텍스트 형태로 바꿔주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 대부분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것 자체가 그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학습 데이터 보통 10,000개를 만들어야 10,000 센텐스에 대해서 이렇게 어노테이션을 주석을 하나씩 다 달아야 보통 성능이 한 80%가 넘는 정확도의 디펜던시 파서를 만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진행을 하려면 돈과 시간 그리고 휴먼 리소스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이제 한 50가지 언어는 10,000개를 넘는 데이터가 있어서 현재 디펜던시 파싱이 좀 잘 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나머지 언어들 특히 메인스트림에 타지 않는 언어들, 특히 인도 유로피안 랭귀지가 아닌 언어들은 아직도 이런 디펜던시 파서를 만들지 못해서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 예를 들면 질의응답이나 인포메이션 익스트랙션 같은 태스크에 디펜던시 파싱 결과를 쓰지 못하니까 좀 더 정확한 자연어 처리 툴들을 만들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이번 인트로덕션에서는 적은 데이터로 좀 더 높은 성능의 디펜던시 파서를 만드는 이야기를 주로 다룹니다.
그러면 지금 적은 데이터라고 저희가 한정을 시켰는데 적은 학습 데이터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연구했던 것 중에 그 분류를 크게 두 가지로 하면 첫 번째로는 다른 나라 언어, 비슷한 유형의 다른 나라 언어, 예를 들면 영어면 불어나 아니면은 독일어를 활용해서 문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문법이 비슷한 언어로 미리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학습시키고 싶은 영어를 다시 학습시키면 성능이 올라간다. 이런 날리지 트랜스퍼 개념의 어프로치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개념, 메인스트림은 지금까지 계속 학습 데이터가 레이블 달린 학습 데이터만 얘기했는데, 레이블이 달리지 않은 학습 데이터, 그러니까 위키피디아나 아니면 웹에 돌아다니는 일반 플레인 텍스트들을 이용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디펜던시 파싱을 성능을 더 좋게 만들도록 학습하는 두 가지 메인스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은 로우 리소스 환경이라는 거를 예제로 따지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콤이라는 언어가 있다고 치고, 그 콤이라는 언어가 학습 데이터가 20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0문장밖에 없어요. 근데 보통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00개 정도의 데이터가 있어야 80에서 90% 정도의 정확한 성능의 이제 파서를 학습하는데, 20개의 데이터로는 한 10% 이하의 성능밖에 얻지를 못해요. 근데 지금 제가 연구하고 제시하고 싶은 방법은 그냥 20개의 학습 데이터만, 코미 언어를 위해서 20개의 학습 데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다른 하일리 소스 랭귀지, 예를 들면 코미와 유사한 언어인 러시아 언어론 이미 레이블된 데이터가 많으니까, 첫 번째로는 레이블된 데이터를 활용해 보자. 그리고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코미 언어도 레이블드 된 데이터가 없을 뿐이지 일반적인 플레인 텍스트, 위키피디아나 웹에 떠다니는 텍스트가 많은데, 그 텍스트를 이용해서 그 텍스트와 20개의 학습 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더 높은 성능의 코미 파서를 만들어 보자,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지식을 다른 언어로부터 트랜스퍼해서 로우 리소스 언어의 디펜던시 파서를 하는 거랑, 로우 리소스 언어의 플레인 텍스트를 이용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거, 이 두 가지 방법인데, 그 중에 첫 번째 방법으로 지식을 다른 언어 코퍼스로부터 지식을 전이하는 방법의 연구가 기존에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딜렉시컬라이즈, 렉시컬라이즈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사용한 어프로치는 크로스 링구얼 임베딩 프로젝션 어프로치라는 방법인데요. 두 가지 언어의 단어 표현을 하나의 유니파이한 단어 표현으로 만들어서 그 단어 표현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학습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학습시킬 수 있는 디펜던시 모델을 만들자.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린 거는 레이블이 달리지 않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좀 더 좋은 성능을 얻어보자는 연구는 기존의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었고요. 특히 파서랑 그리고 시멘틱 레이블링 이런 자연어 처리 쪽에서는 특히 셀프 트레이닝이랑 코 트레이닝이 주로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 중에 저는 코 트레이닝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거는 뒤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하면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거는 첫 번째로 레이블 데이터가 많이 없으니까 다른 언어의 레이블드 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크로스 링구얼 트랜스퍼 파싱을 소개해 드리고요. 다른 하나는 레이블 데이터가 많이 없으니까
레이블되지 않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바로 코-트레이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면 크로스링걸 트랜스퍼 파싱인데요. 트랜스퍼 러닝은 그 AI 쪽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자연어 처리 쪽의 트랜스퍼 러닝은 좀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거든요. 제 경우에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트랜스퍼 러닝 자체는 어떤 이질적인 태스크를 하나의 모델에 넣고 학습을 시켜서 그 지식을 A로부터 B로 전달을 시킨다라는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타겟 도메인이랑 소스 도메인을 정해야 되는데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기존의 머신러닝 그 방식은 예를 들어서 그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뭐 한국어고 이게 영어고 이게 세 번째 게 뭐 불어다라고 하면은 한국어 데이터를 통해서 한국어 모델을 만들고 영어 데이터를 통해서 영어 모델을 만들고 뭐 독일어 데이터를 가지고 독일어 하나를 파싱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코미 예제 같은 경우에처럼 그 러시아 코퍼스랑 뭐 예를 들면은 그 핀란드어를 활용해서 그 지식들을 그 기계학습을 통해서 한번 학습을 하고 그 학습된 모델에 뭐 코미 데이터를 다시 넣어서 파인 튜닝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모형화시키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코미랑 러시안 그 두 가지를 이제 트랜스퍼 러닝에 적용한 경우를 예제로 한번 들어볼게요. 보통 코미 데이터를 코미 디펜던시 파서를 만들려면 그 코미 그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학습 데이터를 보통 그 단어 표현이라고 하죠. 워드 임베딩 형식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디펜던시 파싱 태스크에 맞는 모델을 만듭니다. 이 모델은 뭐 RNN이 됐던 LSTM이 됐던 뭐 버트가 됐던 그러겠죠. 그리고 이제 예측을 하고요. 그리고 러시아어도 러시아 코퍼스를 사용해서 그 단어 표현을 만들고 그 단어 표현에 뭐 버트를 붙여가지고 뭐 그 예측을 한다. 이렇게 보통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진행했던 아이디어는 그 코미 그 레이블 데이터를 코미 단어 표현으로 만들고 러시아 데이터를 러시아 단어 표현으로 만듭니다. 이 상태는 서로 다른 이질적인 단어 표현이죠. 이 두 개의 단어 표현은 서로 다릅니다. 근데 이 단어 표현을 같은 의미를 가지는 단어가 같은 단어 표현을 갖도록 만드는 작업을 하면 우리가 더 이상 그 단어 폼이나 단어 심볼에 우리가 의존하지 않고 벡터만 바라보기 때문에 뭐 강아지면은 뭐 코미에서도 강아지 단어가 있고 뭐 러시아에서도 강아지 단어가 있는데 그 강아지 단어를 표현하는 벡터를 같은 값으로 만든다라는 게 이제 프로젝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모델은 이걸 통해서 나온 모델은 코미 언어랑 러시안 언어 두 가지를 처리할 수 있는 디펜던시 퍼싱 모델이 되고 이 모델은 그러면 이제 크로스링걸 디펜던시 파서가 되는 거죠. 코미 언어랑 러시아 언어 두 개를 다 처리하니까요. 근데 이때 그 생각해 볼 것이 만약에 우리가 코미 그 학습 데이터가 20개밖에 없고 러시아 학습 데이터가 10,000개라고 치면 그 코미 언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위에서 봤던 그 모노링걸 모델로 따지면 성능이 10%밖에 안 나오는데 이렇게 러시아 언어 학습 데이터를 크로스링걸 디펜던시 파싱으로 연결해서 함께 학습을 하면 뭐 예를 들면 한 50%, 60%의 정확도를 가진 학습 모델이 된다 이거예요. 그 디펜던시 모델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그 의문이 든 방법은 이 프로젝션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했는가가 의문이가만 알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요. 프로젝션 모델을 간략하게 예제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는 영어랑 그 불어의 두 개의 인베딩을 단어 표현을 프로젝션한 예제인데요.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이니셜 스테이트로 우리가 워드 임베딩을 만들면 그 더 피자, 더 도그, 캣 이렇게 네 가지 영어들이 각각 그 시멘틱 스페이스에 단어 벡터 공간에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 불어도 이제 단어 분포 공간에 이렇게 지멋대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이니셜 스테이트에서는 그 그러니까 불어에서 피자랑 프랑스어에서 피자가 다른 벡터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값을 조정해서 만약에 이렇게 라는 더랑 같고 피자는 피자랑 같고 캣은 프랑스어로 샤랑 같고 도그는 뭐 슈양이랑 같다라고 만약에 매핑을 해주면은 이것들이 같은 벡터 값을 가질 거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딥러닝 모델에 넣을 때 벡터 값만 넣기 때문에 이 단어 폼 자체는 의미가 없어지니까 우리가 영어 학습 데이터를 가지지 않고 프랑스 학습 데이터만 가지고도 영어 디펜던시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진행되었던 연구는 규어라는 유명한 분이 계신데 우리가 워드 단어 임베딩을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 스키그램 모델을 가지고 스키그램 모델이랑 그리고 머신 트랜슬레이션에 쓰는 코퍼스, 그러니까 패러럴 코퍼스라고 하죠. 이렇게 예제로 보시면 여기 불어랑 영어가 이렇게 같은 문장인데 다르게 써지는, 그리고 이제 각각의 토큰들이 몇 번 토큰이랑 연결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코퍼스가 있는데 이 코퍼스로 스키그램 모델을 크로스링구얼하게 학습을 시킨 거예요. 예를 들면 이 accept를 그냥 불어 accept를 그냥 이쪽에 치환해 가지고 학습시키면 I cannot accept this proposal이라는 새로운 문장이 생기고, 이 문장은 스키그램으로 학습될 때 accept가 accept랑 거의 같은 의미를 갖게 학습이 되게 돼 있습니다. 스키그램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법을 그대로 저희는 계승해서 첫 번째로 제가 제안했던 방법은 그냥 되게 간단하게 리니어 모델로 두 가지 모노링걸 워드 임베딩을 합성하는 방법을 제안을 했어요. 예를 들면 방금 위에서 봤던 이 예제, 듀오가 썼던 예제 같은 경우에는 보신 것처럼 패러럴 코퍼스가 엄청 많이 필요했거든요. 문장 대 문장이 연결되어 있는 패러럴 코퍼스가. 근데 이걸 좀 더 간단히 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그냥 바이링걸 딕셔너리를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위키피디아에서 거의 한 200개의 페어만 가지고 학습을 시키도록 만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진행했냐면 아까 예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dog, the pizza, cat 이렇게 잉글리시 모델, 영어 모델로 단어 임베딩 벡터가 있고 불어 모델로 이렇게 벡터가 다른 형태로 다른 쉐입 모양으로 벡터 스페이스가 존재할 때 이 두 개를 같도록 만들어주는 파라미터를 찾는 형식으로 이 프로젝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그에다가 이 파라미터 밸류를 곱하면 이 슈양의 이제 값이 나오게 되죠. 슈양이랑 도그는 같은 개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영어 곱하기 이 파라미터는 불어가 되겠죠. 그러면 강아지는 강아지, 그리고 더는 라, 피자는 피자, 같은 벡터 스페이스를 공유하게 됩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는 단어들이. 그런데 이제 이 방법으로만은 좀 부족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프로젝션을 시켜도 언어마다 각각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캡처하지 못하는 부분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션을 이렇게 맞췄다고 해서 피자랑 피자가 잘 프로젝션이 돼서 같은 벡터 밸류를 가질 수 있지만 불어 같은 경우에는 성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단어에. 그래서 영어는 그냥 관사할 때 정관사하면 더만 넣으면 되는데 불어는 여성형이면은 라고 남성형이면은 르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프로젝션 시키면 이런 형식으로 들어갑니다. 더가 라랑 르랑 같은 위치상에 존재하는데 실제로 르랑 라는 남성 여성이기 때문에 약간 반대되는 디렉션으로 퍼져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야 문법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 이제 더랑 르라가 다 연결돼 있고 피자가 연결돼 있는데 불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르랑 라는 남성형, 여성형이기 때문에 새로운 벡터 차원을 이렇게 만들어서 한쪽은 뭐 페미낭, 다른 쪽 한쪽은 여성형, 다른 한쪽은 남성형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그 인베딩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새로 추가된 이 디멘전은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값이 제로겠죠. 왜냐면 남성, 여성형이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제로로 이렇게 다 수렴하게 되고 그 불어 같은 경우에는 라는 여성형이니까 좀 더 이쪽으로 가게 되고 르는 남성형이니까 좀 더 이쪽으로 가고 심지어 피자도 불어에서는 그 여성형이기 때문에 이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더 그 프로젝션을 했더라도 언어에 좀 더 언어 스페시픽한 그 특징들을 그 학습할 때 잘 캐치를 해서 디펜던시 파싱이 더 잘 되는 거죠. 언어 모델을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저희가 진행한 실험은 어떤 언어로 했냐면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 콤이라는 언어로 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불어나 영어는 low resource language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콤이라는 그 러시아 근처랑 핀란드 그 근방에 있는 언어를 하나 뽑아서 그 디펜던시 코퍼스를 한 10개 정도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10개 정도에 만든 코미 데이터를 그 모노링걸로 그러니까 단일 코퍼스로 한번 학습을 시키고 멀티링구얼 모델,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크로스링구얼 방법으로 학습을 시켜서 비교를 하는 작업을 했는데요. 그 스트럭처를 보시면 일단 그 첫 번째로 러시안 플레인 텍스트, 일반 텍스트, 그리고 코미 일반 텍스트 각각을 만든 다음에 각각 우리가 처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그 데이터로 그 러시아 모노링걸 워드 임베딩을 만들고요. 또 코미 모노링걸 워드 임베딩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임베딩을 그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방법으로 프로젝션을 해요.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같은 벡터 스페이스에 존재하도록.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멀티링걸 워드 임베딩을 직접 들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되게 유명한 예제죠. king minus man plus woman은 queen이다 라는 이런 그 단어 임베딩 예제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실제로 그 러시아랑 코미 언어 두 가지를 이렇게 짬뽕을 해가지고 해도 실제로 그 이게 성립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학습 데이터, 그러니까 유니버셜 디펜던시라고 말씀드렸던 디펜던시 파싱을 위한 학습 데이터 중에서 이제 러시아 언어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또 코미 언어를 가지고 학습시키면 코미랑 러시안 두 개를 파싱할 수 있는 멀티링구얼 디펜던시 파서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물론 그 러시아 언어로부터 모델이 학습을 하고 그 일부는 코미 언어로부터 모델이 학습을 하기 때문에 러시아 언어랑 코미 언어가 두 개가 비슷한 문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언어면 그 코미 언어를 10개의 데이터만 썼다 하더라도 훨씬 더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실험한 걸 좀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로 저희가 여기 보시면 KPV가 10개의 학습 데이터를 사용했다라는 얘기고요. LAS랑 UAS는 그 디펜던시 파싱을 의 성능을 평가하는 건데요. 100점 만점 기준입니다. 예를 들면 10개의 데이터, 코미 데이터만 썼을 때 우리가 22.33이라는 LAS 스코어를 받았어요. 그리고 영어나 러시아어로 학습시킨 모델을 그냥 코미 언어로 평가를 해보면 그래도 성능이 좀 더 잘 나와요. 왜냐하면 그 코미 언어 10개로 학습시킨 것보다 러시아 언어가 코미 언어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 문법적 구조가 같아서 러시아 데이터로만 학습시킨 모델로 코미 데이터를 파싱해도 한 53% 정도의 성능이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제시한 것처럼 방금 크로스링구얼 그 어프로치를 쓰면
그 보시는 것처럼 코미 언어랑 영어 10,000개 정도의 데이터를 학습시켰을 때 50% 정도의 정확도, 그리고 코미 언어랑 러시아 3,000개의 데이터를 같이 학습시킬 때 53, 그리고 이렇게 핀란드어랑 했을 때 53, 그리고 코미어랑 그리고 핀란드어를 학습시킬 때 55. 보신 것처럼 학습 효과가 모노링걸 10개로 했을 때보다는 훨씬 성능이 좋아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저희가 이걸 언어들을 조합해서 또 모델을 만들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홈이랑 러시아어랑 핀란드어 3개를 멀티링걸 워드 임베딩을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성능이 좀 더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옵저베이션이 뭐냐면 어떤 걸 찾았냐면 예를 들어서 콤이랑 영어를 조합했을 때 성능이 당연하게도 콤이랑 러시아랑 콤이랑 핀란드어를 결합했을 때보다 훨씬 더 성능이 낮게 나왔어요. 이 말은 뭐냐면 언어가 비슷한 언어를 결합했을 때 성능이 더 좋아진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지역적으로 가까운 언어들은 조금 더 겹치는 단어가 많기 때문에 성능이 좀 더 올라갔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통계 분석을 해보니까. 예를 들면 피니쉬가 이제 핀란드어가 코미 언어랑 좀 지역적으로 가까운데 그래서 겹쳐지는 단어 그리고 문법 구조가 좀 비슷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컨택 랭귀지라는 말은 콤이랑 러시아는 실질적으로 같이 쉐어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멀티링걸 임베딩을 만들지 않아도 쉐어하는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성능 평가에 훨씬 좋은 이점이 있었다. 이런 인투이션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해당 모델을 활용해서 이제 저희가 코넬 쉘 태스크라는 디펜던시 파싱 태스크 경진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아멜리안 랭귀지, 브리똥, 그리고 브리아트, 팔로스, 카자 랭귀지 이렇게 여러 가지 정말 로우 리소스 랭귀지들이 있는데요. 이 언어들은 학습 데이터가 20센텐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프로젝티드 랭귀지가 이 아멜리안 랭귀지랑 그리스어랑 결합을 해서 평가를 해보니까 코넬 쉘 태스크에서 제일 저희가 좋은 성능을 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저희가 잘 된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안 된 거 2개를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카자흐 언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터키 언어랑 결합을 시켰어요. 근데 이때 카자흐 언어에 아까 프로젝트 할 때 바이링글 딕셔너리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학습할 때. 그거를 다른 것들은 100개 이상을 썼고 카자흐 언어는 20개만 썼는데 20개의 바이링글 딕셔너리랑 터키 언어를 학습시키니까 랭크가 확 떨어지더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 아까 단어 임베딩을 프로젝션 할 때 두 다른 언어의 단어 임베딩 프로젝션 할 때 정답셋으로 생각되는 게 바이링글 딕셔너리잖아요. 근데 이 바이링글 딕셔너리의 퀄리티랑 개수가 성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찾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타일 랭귀지랑 우리가 영어를 해봤는데 이거는 거의 꼴등을 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바이링글 딕셔너리가 타이 언어랑 10,000개 이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양적으로 많았는데 타이 언어랑 영어는 지오그래피컬리나 아니면 지역적으로나 아니면은 뿌리가 같은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워드 오더링 자체가 워드 어순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성능이 굉장히 낮게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순이 비슷하고 단어를 많이 쉐어하는 언어들끼리 이제 이렇게 멀티링걸로 결합했을 때는 정말 좋은 성능을 이렇게 보신 것처럼 얻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이 굉장히 낮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모델로 코넬 쉘 태스크를 첨가했다고 했는데 코넬 쉘 태스크 자체가 한 가지 언어만 하는 게 아니고 한 60가지 언어의 디펜던시 파서를 다 학습해서 평가를 하는 거였고요. 이 60가지 언어의 디펜던시 파서를 만든 다음에 그거의 성능을 오버홀해서 랭크를 매기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 태스크에서 저희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US 태스크에서는 2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low resource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적은 그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는 뭐 4등 이런 식으로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해당 모델로 그 디펜더시 파서를 만들고 그 디펜더시 파서가 파싱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QA나 아니면 인포메이션 익스트랙션 같은 그 다른 외부 태스크에 파싱된 결과를 적용해서 성능이 올라가나 내려가나 판단하는 태스크가 또 있어요. 그 쉐어 태스크에서 저희가 제출한 모델이 이벤트 익스트랙션에서는 제일 좋은 성과를 보내서 뭐 1등을 했고요. 대신에 이제 오피니언 마이닝에 쓰였던 오피니언 어널리시스 이런 데서는 좀 낮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코넬 쉐어 태스크에 저희가 참가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거의 60가지 언어를 다 학습을 해야 되는데 하나의 언어를 학습할 때 보통 한 하루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걸 다 학습하려면 60일 정도가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좀 전략적으로 영어랑 불어랑 한국어만 엄청 집중을 해서 그 학습을 했고요. 운이 좋게도 이제 영어랑 불어랑 한국어는 그래서 그 대회에서 거의 1등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GPU가 부족해서 좋은 성능을 거두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그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학습 데이터가 있는 데이터만을 설명을 드렸고 아까 인트로덕션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레이블이 달리지 않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더 좋은 성능을 내는 방법 그걸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의 정의를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 설명드린 이제 프린시플 러닝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러시아 데이터든 그 피니시 데이터든 레이블이 달려있던 데이터를 활용했던 거잖아요. 코미 디펜던시 파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그 우리가 현실에 닥친 그 NLP 문제들은 실질적으로는 아예 어노테이션 그러니까 레이블이 달린 데이터가 다른 언어에도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두 번째로 생각했던 방법이 바로 레이블이 달리지 않은 일반 데이터, 그 크롤링된 데이터나 아니면 위키피디아 데이터를 활용해서 뭐 디펜던시 파서나 다른 NLP 태스크들의 성능을 올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도입하게 된 게 바로 이제 코어 트레이닝을 활용한 멀티 뷰 학습인데요. 여기서 방금 제가 두 가지 컨셉을 말씀드렸는데 멀티 뷰랑 코어 트레이닝은 세미 슈퍼바이스 러닝의 한 종류인데요. 이 멀티 뷰랑 세미 슈퍼바이스 러닝을 설명을 드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했나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가장 최근에 디펜던시 파서의 그 형태를 보면 태거랑 파서 형태를 보면 다음과 같이 이제 멀티 뷰 러닝을 도입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멀티 뷰라는 거는 그러니까 피처, 그러니까 특징을 얘기하는 건데요. NLP에서는 대부분 이제 단어 아니면은 뭐 단어를 이루고 있는 캐릭터 아니면은 서브워드 해서 이제 단어 뭉치 아니면은 part of speech tagging 아까 말씀드린 뭐 주어냐 목적어냐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학습 데이터의 피처로 사용될 수 있겠죠. 그 특징으로. 그리고 멀티뷰 러닝은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어떻게 조합을 하면 좀 더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착안하게 된 방법인데요.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입한 멀티뷰 러닝은 보통 디펜던시 파싱 뿐만 아니라 모든 NLP NLP 어플리케이션들은 대부분 최근에 이런 형식으로 학습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학습 데이터가 있으면 이 학습 데이터를 아까 말씀드린 단어 벡터 형태로 만들잖아요. 그때 캐릭터 벡터를 같이 만들어서 단어 벡터와 캐릭터 벡터를 컨캐티네이션, 그러니까 벡터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클래시파이어에 넘깁니다. 뭐 바이레스트M 넣고 클래시파이어 만들어서 뭐 태거나 파서를 만드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2018년도에 그 보넷이라는 그 연구자 구글에 있는데요. 그분이 제안한 게 그렇게 하지 말고 뭐 단어랑 캐릭터가 각각 다른 특징들을 언어학적으로 캐치를 할 수 있으니까 따로따로 학습을 시키고 따로따로 태거를 만들고 그 태거를 만든 것들을
중간 다리 지점을 브릿지를 만들어서 다른 유니파이된 표현으로 만들고 그걸 새로운 태그를 만들면 어떻겠나 해서 실험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보넷이 그 제안한 방법을 그대로 도입을 했는데, 보넷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디펜던시 파서 말고 태거라는 좀 더 쉬운 태스크에 이걸 도입해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저희는 그 태거랑 그리고 파서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멀티태스크 러닝을 도입해서 일단 이 모델을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같은데 이제 태깅도 하고 파싱도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고, 거기에다가 레이블이 달리지 않은 데이터들, 빨간색이 보이는 것처럼 일반 플레인 텍스트를 넣은 다음에 이 플레인 텍스트들을 활용해서 한 번 더 학습할 수 있는 코-트레이닝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구조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조에서 제가 그 다음 슬라이드 하나 빼먹었는데, 이 구조에서 보시면 기존에 있던 구조는 보시면 태거가 하나였잖아요. 근데 이런 멀티뷰 태스킹을 넣으면 이제는 태거가 3개가 됩니다. 그러면 각각 태거마다 다른 예측을 하겠죠. 예를 들면 뭐 I flipper, 아까 첫 번째 봤던 그 문장을 보면 나는 밥을 먹었다라는 문장이 있으면 디펜던시 파스가 나는은 뭐 주어야 아니면 혹은 동사야 혹은 목적어야 이런 걸 규명을 해야 되는데, 그 기존에는 이제 한 번만 예측을 했다는 거죠. 나는이라는 이 토큰은 뭐 주어야 라고 하나만 내는데, 이제는 3번을 하는 거죠. 나는은 이쪽 그 왼쪽 그러니까 워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는은 주어야. 근데 캐릭터 입장에서 보니까 나는은 목적어인데, 그리고 이제 이 2개를 합쳐서 만들었던 태거에서는 나는 주어야 이렇게 각각 한 토큰에 대해서 3가지 다른 의사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의사 결정을 할 때 그 코어 트레이닝의 아이디어는 의사 결정을 할 때 이제 그 3가지 예측을 종합해서 좀 더 예측이 잘 된 모델이 좀 덜 예측을 잘 했다고 판별이 되는 애들을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그걸 다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방금 보신 것처럼 그 각각의 뷰라고 적어놨는데요. 이 뷰는 지금 이 부분을 말합니다. 이 부분 예측한 결과들 3개의 다른 예측 결과가 나왔고, 그 각각의 이제 결과들이 서로 다른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워드 모델로 학습된 거는 약간 시멘틱, 그러니까 의미를 잘 파악하고, 그 캐릭터 모델로 학습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문법적인 부분을 좀 더 잘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파싱할 때 다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리고 2개가 컨캐네이션 된 부분은 2개를 다 고려해서 하고요. 근데 이제 각각 센텐스마다 문법이 강조된 게 있고 의미가 강조된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문법이 강조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센텐스 같은 경우에는 그 캐릭터 모델이 워드 모델보다 뛰어날 거잖아요. 그러면 캐릭터 모델이 워드 모델을 가르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간략하게 그림으로 표현드리면, 이제 레이블이 달리지 않은 데이터를 모델 1이 예측을 해요. 그러면은 그 예측된 값이 나오겠죠. 예측된 레이블이 나오겠죠. 그러면 예측된 레이블이라는 거는 그 predicted 데이터가 되니까 이 predicted 된 데이터를 그냥 정답으로 생각하고 모델 2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이때 저희는 총 3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경쟁 모델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위에서 봤던 이제 워드 모델이랑 캐릭터 모델이랑 이걸 합친 모델 3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워드 모델이 캐릭터 모델보다 좀 더 그 예측이 어떤 문장에 대해서 컨피던트하다, 그러니까 좀 더 뭐 예측이 잘 된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면 워드 모델의 예측 결과를 통해서 캐릭터 모델이 다시 한번 학습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캐릭터 모델이 좀 더 컨피던트하다, 캐릭터 모델이 좀 더 예측을 잘한 것 같다 하면 워드 모델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남은 문제는 뭐냐면, 그럼 과연 어떤 모델이 좀 더 예측을 특정 센텐스에 대해서 어떻게 잘할까를 판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 판별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그 엔트로피 형식으로 그 컨피던스 스코어를 그 예측을 해서, 만약에 컨피던스 스코어가 워드가 높으면 워드가 캐릭터 모델을 알려주고, 캐릭터 모델이 컨피던스 스코어가 높으면 워드 모델을 알려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엔트로피 스코어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그냥 크로스 엔트로피 밸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분포가 좀 더 그 멀수록 값이 커지고, 분포가 좀 작을수록 값이 좀 작아지는, 반대로였나? 여튼 그런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굳이 그 모델 A랑 B가 경쟁해서 내가 좀 더 그 잘할 수 있어, 이런 모델이 아니고요. 두 번째 모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 3개가 있을 때 이 모델 3개가 그 합심해서 최적의 그럴듯한 정답을 다시 만들고, 그 정답으로부터 셋이 다시 배우는 거죠. 예를 들면 수학 문제를 푸는데 그 100문제가 있어요. 그럼 100문제 중에서 모델 1이 잘하는 게 있고 모델 2가 잘하는 게 있고 모델 3이 잘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100문제를 모델 1이 다 풀고 모델 2도 다 풀고 모델 3도 다 푼 다음에 답안지를 맞춰보고 그 최종 정답을 합심해서 제출하죠. 그 다음에 그 제출한 정답을 통해서 모델 1이 다시 배우는 거죠. 아, 내 정답, 내가 처음에 냈던 정답이랑 합심해서 낸 정답이랑 이렇게 다르구나. 그런데 합심한 정답이 조금 더 컨피던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합심한 정답을 정답셋으로 놓고 그 다음에 모델 1, 2, 3가 다시 학습을 한 번 더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때 또 하나 더 고려해야 될 게, 과연 그러면 우리가 만든 이 컨피던트한 정답셋 Y 스타가 얼마나 실제로 컨피던트할까,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시간상 말씀을 못 드리고, 그런 방식을 하나 더 써서 성능 향상을 극대화했습니다. 이건 페이퍼를 읽어보시면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레이블이 달리지 않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서로 모델들이 가르쳐주고 배우고 하면서 그 성능 향상이 얼마나 됐나를 평가를 했는데요. 그 평가한 언어들은 여기 보면 체코 10가지인가 9가지 언어로 진행을 했습니다. 9가지네요. 9가지 언어로 했고, 아쉽게도 그 한국어는 그 해보려고 했는데 그 국제학회 논문 특성상 한국어보다는 영어나 아니면 중국어가 좀 액셉이 잘 돼서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그 테스트를 많이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 테이블 설명을 먼저 드리면, 일단은 저희는 이번에 로우 리소스라는 환경을 가정했기 때문에 50개의 학습 데이터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베이스라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만든 파서, 두 번째로 좋은 성능을 냈던 파서를 여기 베이스라인으로 넣고, 그 다음에 메타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위에 봤던 모델 중에서 이 코트레인 없고 그냥 요만큼만 썼을 때, 그러니까 언레이블 데이터를 쓰지 않았을 경우고요. 그리고 코메타의 경우에는 이렇게 코트레이닝,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고 하는 과정을 넣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메타베이스는 코트레이닝을 하지 않는 거, 세마이 슈퍼바이스 러닝을 돌리지 않았을 때, 이 앙상블, 엔트로피, 보팅은 세마이 슈퍼바이스 러닝 해서 코트레이닝을 적용해서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고 했을 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 코트레이닝 모델 중에 앙상블 메서드를 쓴 게 성능이 대폭 올랐어요. 한 9.3%, 3점 정도 올랐는데, 그 디펜던시 파싱에서요. 9.3점이면 그 정말 엄청난 차이입니다. 디펜던시 파싱 쪽에서. 그리고 저희도 이제 앞에 태깅은 말씀 안 드렸는데, 태거도 같이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태거도 보시는 것처럼 비슷한 정도의 성능 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체코어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언어에서 다 성능 향상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실제로 언레이블 데이터를 얼마나 사용했냐, 이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실제로 저희가 제시한 모델, 그러니까 코트레이닝 모델이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그럴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정말 이 모델들이 배우고 가르쳤냐를
그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해봤는데 이 메타는 아까 가운데 있던 모델이고요. 워드는 아까 맨 왼쪽, 캐릭터는 맨 오른쪽에 있던 각각의 모델입니다. 각각 프레딕션을 각각 예측을 한다고 했죠. 토큰마다. 그래서 각각의 성능을 잴 수 있는데 그 각각의 성능을 재면 맨 아래 보시는 게 이제 캐릭터 피처만 썼을 때의 캐릭터 모델, 그리고 그 워드만으로 학습된 그 모델, 그리고 이게 메타 러닝으로 학습된 모델인데 보시는 것처럼 그 코트레이닝, 그러니까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를 하는 거를 적용을 안 했을 때는 이 캐릭터 모델이랑 그 워드 모델의 갭이 엄청나게 큽니다. 거의 한 뭐 20%, 20점 정도 차이가 나기 엄청 커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트레이닝,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걸 적용을 하면 그 캐릭터 모델이랑 워드 모델의 갭이 엄청 줄어들었어요. 한 2, 3% 정도. 그러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성능이 조금 더 올라갔어요. 지금 여기가 70이고 여기가 70이니까 한 70, 한 2, 3점 정도는 최소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코트레이닝이 그 성능을 올리는 것도 있지만 이 캐릭터 모델이랑 워드 모델이 서로 비슷한 예측을 하게 만드는 경향도 있어요. 결국엔. 왜냐하면 서로 가르치고 배우니까. 오류가 있더라도 서로 오류가 있는 데이터로 서로 가르치고 배우니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방금은 50개의 데이터만 쓴 로우 리소스 환경이었고 실제로 하이 리소스 랭귀지 그 조건에서도 실험을 해봤는데 이때는 중국어를 중국어로 실험을 진행해봤습니다. 중국어를 그 500개부터 4000개까지 학습 데이터, 레이블 데이터를 늘려가지고 학습을 진행해서 봤는데요. 결과적으로 코트레이닝을 쓰면 학습이 더 올라간다. 보신 것처럼 아까 베이스라인이랑 메타베이스, 코트레이닝 안 쓴 거, 그리고 코메타, 코트레이닝을 쓴 거 세 가지 모델 중에 보시면 뭐 한 500개 이상부터는 대부분 그냥 코어 메타, 그러니까 세마이 슈퍼바이스 러닝이랑 뭐 멀티뷰 러닝을 도입한 게 성능이 제일 좋았어요. 물론 파싱도 제일 좋았습니다. 이 점선 초록색이요.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만 발표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그 버트를 안 썼냐 이런 걸 제일 많이 물어보는데 버트도 썼습니다.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버트는 그냥 그 하나의 이미 만들어진 그 단어 인베딩이라고만 단어 표현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 버트는 크게 물론 그 학습 성능을 올릴 땐 중요하지만 머신러닝 방법론에서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버트는 그냥 가져다 쓰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버트를 적용해서 기존에 있던 연구들이랑 영어 모델을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비교를 했는데 2019년에 디펜던시 파싱에서 유명한 분들이 만든 파서가 있는데 버트를 사용해서 그 파서들이랑 비교해도 여기 UDPy랑 UU파서라는 건데요. 이 파서랑 비교해도 보시는 것처럼 압도적으로 성능이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모델이.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게 AII에 소개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 최고 점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도 보시면 그 같은 형식인데요. 근데 여기선 좀 재밌는 그 발견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영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베이스는 코트레이닝, 그러니까 그 세마이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도입하지 않은 거고 코메타는 도입한 건데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걸. 이 두 개의 모델의 그 하이 리소스,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다 썼을 때 성능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영어는 0.06밖에 안 났어요. 근데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0.39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영어는 학습 데이터가 12,000개였고 그 중국어는 3,900개였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 코트레이닝으로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효과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를 여기서 알 수 있었고, 두 번째 옵저베이션은 뭐였냐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캐릭터 인베딩, 그러니까 캐릭터 수가 A부터 Z까지 27개인가요? 27개잖아요. 근데 중국어는 언어학적으로 볼 때 캐릭터 하나가 아마 3,000개인가 4,000개인가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가 좀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세미 슈퍼바이스 러닝을 통해서 방금 저희가 제시한 것처럼
그 일반 플레인 텍스트를 활용하면 성능을 조금 더 올릴 수 있고, 그 캐릭터들이 출몰하는 빈도가 정확하진 않아, 세마이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정확하진 않아도 증가하니까 성능이 올라간다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얼마나 많은 그 플레인 텍스트, 그러니까 위키피디아 텍스트 같은 세마이 슈퍼바이스드 러닝 돌릴 때 언레이블 데이터를 쓰면 성능이 얼마만큼 올라갈까, 이걸 조사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위키피디아 데이터를 뭐 10만 개 쓰면은 더 많이 쓸수록 성능이 올라간다 하면은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학습 데이터 50개를 썼을 경우, 그 레이블 데이터는 50개 썼을 경우 중국어로 실험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 10,000개 정도 썼을 때, 그러니까 레이블이 달리지 않은 셋을 10,000개 정도 썼을 때 성능이 제일 좋았고, 레이블 달리지 않은 거를 늘렸다고 해서 성능이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저희가 제시한 페이퍼에서 소개했던 거는 첫 번째로 트랜스퍼 러닝, 그 다른 언어를 활용해서 그 로우 리소스 언어의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레이블이 달리지 않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언어 모델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를 드렸고요. 이 방법들은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그 코넬 쉘 태스크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고, 그리고 실제로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콤이라는 새로운 언어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 데이터랑 그 평가 데이터를 직접 만들고 리얼 케이스 시나리오를 적용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 만약에 데이터가 좀 적은 언어라도 이것과 유사한 그 언어를 잘 선택을 하면은 충분히 그 NLP에 관련된 뭐 툴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두 번째로는 그 적은 데이터의 환경에서도 조금 더 인크리멘털한 학습을 뭐 세마이 슈퍼바이스드 러닝 통해서 할 수 있다, 이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일단 제가 그 오늘의 발표 드릴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트리플 AI 2020년도 그 학회 3주 전에 열렸던 거를 제가 다녀왔는데, 한 달 전에 열렸던 걸 제가 다녀왔는데, 그거에 대한 후기를, 그 논문 발표 후기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한 논문은 실질적으로 임팩트가 전혀 없었고요. 안타깝지만 제가 참가하면서 딱 2가지 재밌었던 토픽, 그리고 그 학회의 메인 스트림을 한 문장으로 뭐 패러그래프로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벤지오 교수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The end of the data-driven machine learning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제가 연구했던 슬라이드도 보시면 2017년부터 진행했던 연구인데요. 그때는 그 레이블 데이터,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가 있는 형태로 딥러닝을 써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 최근 트렌드는 그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AIII 2020에서 그 초청 강의, 기조연설했던 벤지오 교수랑 리앙쿤 교수도 그 2가지 얘기를 해서, 저는 그 최근 트렌드는 데이터 드리븐 태스크, 머신 러닝 태스크는 이미 그 연구 분야에서는 거의 끝물이다, 앞으로 할 거는 요 2가지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첫 번째는 벤지오 교수가 엄청 강조했던 거고 저도 되게 그 공감을 많이 했는데요. 그 딥러닝의 문제점을 먼저 얘기했는데, 딥러닝은 일단 데이터로부터 학습하고 지금까지는 그 디스트리뷰티드 레프레젠테이션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미지뿐만 아니고 자연어 처리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실제 인간 AI에 도입하려고 하면 심볼 익스페리먼트가 표현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컨셉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우리가 뭐 빨간 공이 내 탁자 앞에 있는데 그 빨간 공의 오른쪽에 있는 건 뭐야?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려면 언어적으로는 빨간 공은 그냥 공이라는 객체 하나잖아요. 근데 이 공이라는 객체는 실질적으로는 이미지로도 표현하고 우리가 머리로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 색깔이랑
유형이랑 모양이랑 이런 것들을. 근데 이제 이렇게 distributed representation으로 단일하게 표현을 하면 이건 해결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AI가 이걸 해결 못한다는 배경이 있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습이랑 논리가 결합된 자연어 처리 기술 분야인 뉴로 심볼릭의 시대가 올 것이고 이걸 도입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용이 다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추론이랑,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제 그 이미지랑 그리고 자연어가 결합된 그 심볼 레프레젠테이션을 배우면 그 심볼 레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그 커먼센스 상식이나 아니면 어떤 추론이 가능해지고 그 상태에서 특정 도메인의 지식을 활용하면 인간이 요구하는 실제 AI 같은 AI를 만들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페이퍼는 그거를 표현한 페이퍼 중에서 가장 유명한 페이퍼인데, 그 예제로 가져온 걸 보시면 이게 이미지 데이터랑 이렇게 QA 데이터를 두 개를 가져와서 이미지는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고 QA는 시메트릭 파싱 형태로 변경시킨 다음에 이걸 다시 컨셉 인베딩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이 심볼릭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여기 보시면 다시 만들어 거예요. 이미지랑 그리고 이 언어적인 의존 관계를 같이 결합해서요. 그래서 좀 더 좋은 성능을 냈다, 이런 논문이었는데 이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픽은 뭐였냐면, 이거는 양쿤 교수가 얘기한 건데,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이 대두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배경은 똑같아요. 딥러닝의 단점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딥러닝은 이제 사람이 학습시킬 때보다 더 많은 학습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계 학습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을 얘기를 했는데,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은 백그라운드 널리지가, 예를 들면 배경 지식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예제를 들었던 게, 어떤 입력 정보의 10%만, 입력 정보를 뭐 한 80%를 줬을 때 나머지 보이지 않는 20%를 자동으로 기계가 생성을 하고 그 20%로부터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이라고 좀 추상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연구했던 코어 트레이닝 방법이랑 사실은 좀 컨셉은 비슷해요. 예를 들면 코어 트레이닝도 플레인 텍스트에서 아무것도 레이블이 달리지 않는 것부터 스스로 그 레이블을 달고 레이블을 달아서 이게 더 맞을 거야 라고 스스로 인크리멘탈하게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하잖아요. 그런 형식의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을 제안을 했습니다. 끝으로 저는 컴퓨터 사이언스 배경의 언어학 박사를 했고요. 이 분야에서 좀 전문가가 되고 싶고, 그리고 도메인을 좀 높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혹시 방송을 보시고 계신 분들이나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 좀 더 재밌는 현실 문제를 풀 수 있는 재밌는 연구가 있으시면 언제든 같이 경진대회든 아니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코워크를 하고 싶으니까 언제나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연구 목표에서 가장 큰 부분은 립스나 트리플 AI 아니면 ACLL 같은 데서 좀 베스트 페이퍼를 한번 받아보는 게 제 평생의 소원입니다. 같이 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시간 좋은 내용 발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질문 몇 개 이렇게 올라온 것들 올려드릴게요. 네. 네, 여기 주성문 박사님 보이시나요? 지금 질문? 예, 보입니다. 예, 이게 지금 같은 어족 간에 트랜스퍼런이 효과 볼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뭐 이런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같은 어족 간의 트랜스퍼 러닝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물어보셨는데, 같은 어족이라는 게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아까 말씀대로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맞닿아 있는 언어. 다른 하나는 그 언어의 뿌리가 같은 언어. 예를 들면 인도 유로피언 랭귀지면은 스웨디시 그리고 영어 불어 이런 식으로 그런 같은 어족을 가진 게
성능 효과가 굉장히 컸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코트레이닝에서 모델 개수가 많아지면 더 성능이 좋아질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이건 제 다음 토픽이라서 조금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모델 개수가 많아지면 성능이 더 좋아집니다. 단답형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대신에 그 문제가 하나 있어요. 만약에 모델을 너무 세분화해가지고 넣으면 그 모델 중에 하나가 너무 성능이 낮으면 오히려 그 전체적인 성능을 좀 더 떨어뜨린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모델 조합을 자동으로 해주는 연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피처가 5개가 있으면 그 5개의 피처를 다 개별적으로 학습해서 5개의 모델을 학습하는 게 아니고 이 머신러닝 방법을 통해서 뭐 저절로 그 모델이 2개를 결합했을 때, 3개를 결합했을 때, 뭐 4개를 결합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서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걸 자동으로 찾는 거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기 민재용님 질문 없으세요? 그 민재용님이라고 특허청에서 특허 관련된 NLP 연구하시는 분이거든요.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좀 하나 질문을 할게요. 거기 그냥 저기 뭐 셀프 트레이닝 이런 분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것도 약간 다른 모델 가지고 수도 라벨을 만들어 가지고 또 다시 그걸 뭐 가르쳐 준다, 다시 트레이닝 라벨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트레이닝 한다든지 이런 분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지금 하시는 방법론하고. 그러니까 지금 셀프 트레이닝은 좀 더 네.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 전에 세마이 슈퍼바이스 러닝이랑 거의 맥락은 비슷하긴 한데요. 그 기존에는 세마이 슈퍼바이스 러닝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측을 한 다음에 그 예측된 결과를 학습 데이터로 넣는 방식이었는데요. 지금 이 셀프 트레이닝은 그런 방식이기보단 그러니까 그 개념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예를 들면 20%의 우리가 모르는 학습 데이터로 쓸 수 있는 게 있고 나머지 한 태스크에서 80%의 피처가 있다고 치면 그 20%의 피처를 자동으로 찾는 트레이닝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자연어 처리를 할 때도 지금 보편적으로 그 토큰 임베딩이랑 캐릭터 임베딩 2개를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기존에는 한 2016년만 해도 토큰 임베딩밖에 안 쓰거든요. 캐릭터 임베딩이 도움이 될지를 몰라서. 그런데 예를 들면 이 몰랐던 캐릭터 임베딩을 자동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걸 뭐 셀프 트레이닝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어요. 또 질문 있네요. 영한 번역. 네. 네. 영한 번역이나 한영 번역에 적용이 가능한지 물어보셨는데요. 지금 제가 그 말씀드린 트랜스퍼 러닝은 그 제가 디펜던시 파싱에 도입하기 전에 그 전년도에 이미 그 머신 트랜슬레이션에서 이 아이디어를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좀 좋은 성능을 얻긴 했었어요. 그래서 현재도 이 방법을 꽤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버트 나오고 나서는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좀 하기가 좀 까다로워서 버트가 워낙 성능이 멀티링구얼 버트가 좋기도 하고 해서 그리고 그 영한 번역이나 한영 번역에 코트레이닝을 실제로 적용을 할 수 있는데 그 코트레이닝을 적용한 페이퍼는 아직 제가 크게 보지는 못했어요. 저희처럼 이렇게 뭐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고 컨피던스 스코어를 구하고 이런 연구는 아직 보지 못해서 아마 기회가 되면 제가 다음에 한번 도입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 언어 간의 유사도를 구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시죠? 그 언어 간의 그 유사도를 구하는 방법은 기존에는 실질적으로는 그 언어학자분들이 직접 하셨어요. 예를 들면 그 언어 간의 유사도를 구할 때 어떤 그 기준이 있어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어의 성별 구분이 있냐 없냐 이런 네. 거랑 그리고 워드 오더가 그러니까 문장 구조가 뭐 주어 동사 목적어냐 아니면 주어 목적어 동사냐 아니면 동사 목적어 주어냐 뭐 이런 워드 오더랑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언어학자분들이 그 기준을 만들어서 지금도 쓰고 있고 그거를 다루는 연구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 자동으로 최근 흐름대로 기계학습 써서 하는 방법은 실질적으로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디펜던시 파싱이랑 파트 오브 스피치 태깅인가 구문 분석이랑 태깅 형식으로 지금 제가 한 것처럼 합성한 다음에 최근에는 이 언어가 이렇게 하면은 더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 번역을 할 때, 네. 예, 이게 한국 영어 한국 번역보다는 중간에 일본어를 한번 거치는 게 더 잘 번역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네. 어떤 번역이 잘 되는 정도가 좀 다른가 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리 파악을 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뭐 그냥 이 기계학습을 통해 가지고 그걸 파악을 할 수 있으면 그런 류의 어떤 정보 전환이나 내지는 그게 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이런 데 비슷하게 적용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 코드들 파이썬하고 자바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사이에 변환하는 것도 비슷한 예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했습니다. 네, 재밌는 아이디어 같습니다. 아마 네. 누군가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쪽 토픽이 되게 핫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자연어 처리 쪽 연구 기류를 말씀을 나온 김에 드리면 머신 트랜슬레이션도 되게 유명한 쉐어 태스크를 통해서 많이 발전을 했는데 WMT라는 쉐어 태스크요. 거기에 이제 최근에 나오는 거 보면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드리븐한 머신러닝은 끝났다라는 거에 기조를 그대로 타서 되게 엄청 적은 학습 데이터로 성능을 올리는 연구 그런 쉐어 태스크로 작년부터인가 열려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때 아마 지금 말씀드린 걸 사용하면 좋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저기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네.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코드 검색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등등등 이런 언어 이용해서 코딩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연구를 들은 적이 있어요. 페이퍼를 읽진 않았는데 사람 대신 코딩 해주는 그렇죠. 예, 그거요. 만드시는 분도 있다고 분야도 들었고 그리고 성김 교수님이 그쪽을 조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해요. 왜냐면 그러면 저희가 밧줄이 끊기기 때문에. 코트레이닝이 겐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예. 겐이랑 좀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겐 같은 경우에는 어드버셜한 모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어드버셜한 모델은 아니고 각각의 공통의 하나의 태스크를 여러 모델이 진행을 하고 거기서 이제 커먼 센스를 만드는 형식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일부러 모델이 볼 수 있는 언어적 특징을 제한해서 만든 다음에 그러면은 분명히 모든 걸 볼 수 있는 모델보다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한했을 때 오는 장점이 뭐냐면 제한했을 때 어떤 스페시픽한 문제에 좀 더 오리엔트돼서 잘 해결을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모델을 컨캐네이션 해가지고 피처를 다 보게 만들면 다 보게 만든 피처 중에서 조금 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딥러닝 학습 도중에
무시돼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방지해서 성능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갱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다른 로스 펑션, 그러니까 다른 태스크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 좀 더 핏한 뭐라고 하죠? 핏한 모델을 만드는 뭐 그런 거라서 제가 볼 때 그 두 개는 그 아이디어는 비슷한데 서로 함께 그 조합을 해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스템을. 겐이랑 코트레이닝 두 개를 같이 조합해서요. 그거는 다음 연구 토픽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네요. 그러네. 네. 시간이 있으면 딱 한 개만 더 마지막으로 괜히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AII에서 되게 재밌게 봤던 논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논문이 대략적으로 어떤 거냐면 지금 자연어 처리에서 그 문장을 넣으면은 파트 오브 스피치 태깅이나 아니면 디펜던시 파싱을 예측을 했잖아요. 근데 이 논문은 뭐냐면 이렇게 한번 뭐 파싱 결과를 예측한 다음에 이 나온 결과, 이 파싱 결과만 이용해서 기존에 있던 문장을 복귀할 수 있냐라는 태스크를 겐이랑 비슷하게 하나를 더 놨어요. 그래서 성능을 올렸다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겐이랑 비슷하게 두 가지 태스크가 된 건데 하나는 디펜던시 파싱을 하는 태스크가 된 거고 다른 하나는 그냥 디펜던시 레이블 시퀀스만 보고 다시 문장을 복귀시키는 태스크가 된 거죠. 그래서 성능을 올렸다. 뭐 이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네. 논문을 많이 쓰셔가지고 부서 실적을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오늘 세미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원래 이제 사실은 뭐 오프라인 모임이 있었으면은 직접 모셔가지고 좀 프렌즈도 구경시켜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되면은 또 저희 모임에 다시 한번 모셔가지고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좋은 세미나 해주신 임경태 박사님 하여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